네,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영화 오늘 두 번 보신 분 계세요? 네, 좀 계시네요. 네, 인사를 하셨네요. 네, 일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저도 좀 몰입하면서 봤는데 이 영화의 좀 그 지향점이 굉장히 다른 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마 이제 이 영화를 좀 색다르게 보게 하는 장르물로서 색다르게 보게 하는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그 각 역할을 맡은 배우님들의 연기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을 텐데요. 오늘 감독님과 더불어서 그 배우님들도 자리에 함께 모시고 여러분들과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이름 순서대로 착석하실 거거든요.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입장해 주세요. 감독님, 최혜성 배우님, 이명수 배우님, 그리고 전은종 배우님. 네, 일단 이제 개봉 1주차를 맞이하면서 많은 관객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 작품을 찾아주셨는데 아마 보시기 전에는 이 영화의 형태를 좀 가늠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장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여러분들과 극장에서 만난 인사와 소감을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먼저. 떨어졌나요? 헐겁네요. 네, 헐겁네요. 네. 파란을 일으켰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란을 연출한 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극장에서 첫 장편으로 관객분들과 만나는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좀 어떤 동안 좀 업데이트가 되셨는지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영화의 탄생 그 이후 요즘 감독님의 신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탄생과 거의 동시에 이제 막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라 극장 모르겠어요. 네, 저는 네. 이제 첫 영화를 개봉하고 이제 극장 관객분들이랑 첫 주에 이렇게 많이 만나 뵙게 되면서 되게 전에 없던 좀 되게 좋은 소중한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럼에도 이제 동시에 이제 극장을 그만큼 많이 오면서 네. 이전과 조금 다르게 극장에 일단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 영화관들도 보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좀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드는 한 주였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 보니까 또 되게 감사하고 네. 좀 그래도 좀 어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잠깐 했는데 N차 관람을 하신 관객분도 계셔가지고 감독님 아직 희망을 풀 충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께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크게 박수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간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이 배우는 어디서 나왔기를 이렇게 연기를 잘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딸에 대하여를 보면서도 그 생각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파라는 어떤 그 일상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 배우가 장르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좋은 또 감독님의 어떤 선택이기도 하지만 배우가 그 안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윤경 배우님께도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경입니다. 조용해가지고 너무 조용하죠? 꺼주세요. 평일 저녁에 사실은 영화 네. 본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네. 또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늑하고 좋네요. 네, 또 하윤경 배우님도 많은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좀 인상적인 어떤 그런 품평 내지는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리뷰 같은 것들이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리뷰를 제가 막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좋았던 건 이제 아무래도 나이대가 차이가 좀 있는데 큰 이질감이 없었다라는 그런 종류의 형이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제일 걱정하셨던 거였어요? 아무래도 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게 가장 이제 첫 단추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안 돼버리면 이제 큰일이죠. 끼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부담이 없지 않아 싶어요. 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단한 노력들이 있으셨나요? 촬영하는 기간 동안? 일단 오히려 너무 어려워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오히려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떤 목소리 변화나 이런 거 크게 줄진 않았지만 네. 말을 할 때나 눈빛 같은 게 조금 미성숙하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평소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네. 좀 더 거칠게 네.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냥 교복 입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서 크게 기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면 또 한 번 어려워요? 당연하죠, 맞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강연 안 할게요.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옆에 배우님께서는 얼마나 그 갭을 느끼시면서 촬영을 하셨는지 또 가출팸 소녀를 또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 소녀라는 말이 좀 어색한 그런 나이신가요? 네, 나이를 밝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이게 촬영을 4년 전에 그렇죠, 했었어요. 벌써. 그래서 근데 그때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네. 싶긴 해요. 네. 또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진짜 굉장히 좀 약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이 비정함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관객분들이랑 그런 이제 역할로 만나셨는데 기분이 또 어떠신지 요즘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일단은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인상 깊었던 피드백은 제가 최근에 했던 작품에서는 되게 발랄하고 귀여운 역할을 맡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넌 줄 몰랐는데 너여서 너무 놀랐다고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그래도 성공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넌 줄 몰랐다는 말이 아마 이제 배우분들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또 이제 리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말을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또 획득하셨습니다. 배우님 이명주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순서가 인사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혹시 감독님 팬분도 계세요? 네. 계시잖아요, 감독님. 힘을 내셔야 돼요. 네. 네. 감독님이 벌써 제가 굿타임 그전에는 풀하우스라는 단편을 통해서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보면서 그러니까 단편에서 보면서 이 감독의 작품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르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풀어내는 솜씨를 가진 연출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감독님과 같이 하신 배우님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배우들을 페르소나라고 부르잖아요. 네, 지금 옆에 또 이렇게 전은종 배우님 모셨는데 사실 프라우스에서 또 이렇게 주연을 맡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굿타임까지 감독님의 세계를 쭉 팔로우하면서 같이 팀 호흡을 맞추신 배우님께도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석 역할을 맡은 전은종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또 감독님이랑 작업을 장편으로 이어나가셨는데 좀 어떤 기분이신지. 영광이죠, 사실.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거를 써준다는 게 크게 영광이. 너무 영광이고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감독이지만 같은 배우를 계속 쓴다는 건 좀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로운 배우도 좀 찾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배우를 발굴해서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영화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저도 사실 돌이켜 보면 세 개의 작품 다 좀 다른 역할로 좀
그래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네. 드러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궁금하시면. 네, 네. 감독님 팬분은 다 보셨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감독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단편도 이 작품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영광이라는 말이 크게 딱 그 석연치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번 역할을 캐스팅할 때도 약간 사람을 열받게 하는 그 역에 감독님이 떠올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미루어 드네요. 네, 감독님께 사실 지금 이 자리 이수혁 배우님은 안 계시지만 지금 많은 배우분들이 이 작품 안에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펀치라는 역할을 작은 부분에서도 하고 있고 좀 신선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좀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이 배우님들이랑 같이 하셨고 어떤 특징들이 있으셨을까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8안에 같이 구성을 하시고 같이 호흡을 맞춘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종석 역의 전은종 배우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단편에서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냥 이 배우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그냥 사소한 아이디어들이나 그걸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그냥 되게 막연히 좋았고 그때는 사실 뭐 단편이고 저도 이제 학부생으로서 뭔가 배우는 입장이었음에도 그냥 되게 모니터를 보면서 되게 그냥 좋다, 그냥 무턱대고 좋다라는 느낌이 받았던 진짜 몇 안 되는 배우분 중에 한 명이었어서 그냥 이 사람이 만약에 거부하지 않는다면 네. 되게 제 영화의 어떤 그 비중이 혹시라도 작더라도 조금 요청은 좀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네. 그 장편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가 가진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석연치 않은 지점 그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저 영화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굳이 파고들진 않았지만 그냥 캐릭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이 형과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이대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만 들어와 준다면은 그 안에서는 충분히 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도 이제 주저없이 제안을 드렸고 또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 되게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주인공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프레셔를 줘야 되는 역할인데 그렇죠. 그게 되게 너무 세서도 안 되고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약해버리면 이 사람이 받는 프레셔가 되게 또 약해져서 뭔가 폭발하기까지 쌓일 수가 없는데 그런 지점을 정말 아까 그 영광입니다 그것처럼 되게 잘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 선택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비아냥의 달인이라는 생각 좋은 문장으로 진심이었어요. 저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선배님과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영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추천을 받았어요. PD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영상을 보고 실제로 만나 뵀는데 그때는 제가 나이도 사실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막연하게 이미지만 보고 제가 캐스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냥 딱 제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되게 정말 약간 발랄하게 약간 이렇게 뭔가 막 뾰족뾰족 솟아있는 느낌인데 그게 되게 좀 다듬어지진 않은 느낌? 그래서 자기도 왜 이게 삐죽삐죽 솟아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이 캐릭터와 그냥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리딩을 이제 그 자리에서 했을 때도 되게 나름 준비를 해오신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 해석이랑 되게 많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이제 이 미팅 끝나고도 계속 영주
배우님 이제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서 이분이 해주시면은 되게 이 캐릭터 역시도 되게 겉과 속이 되게 다른 캐릭터고 그쵸. 그런 부분을 네. 되게 미숙한 아이의 시점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것 같았어요. 뭐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배어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좋았어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종석이 되게 투명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소리 겉과 속이 조금 다르고, 네. 투명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네, 또, 네, 하윤정 배우님 차례가 되네요. 네. 네, 윤경 배우님은 사실 제가 원래도 알고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고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 학부생이었던 시절부터 너무 이미 이제 독립영화나 이제 방송에서 노출이 많이 되시던 분이었고 그것을 잘 하고 계셨던 분이라서 사실은 뭐 같이 한다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래서 동료로서 그냥 제가 글을 썼는데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단편 때도 제 시나리오를 한번 봐줬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를 되게 해석하시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3자의 시선에서 이거를 봤는데 작가는 막 몇 개월씩 고민해서 썼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런 해독 능력이 좋으시다, 독해 능력이 좋으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을 했을 때 아까 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아, 정말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배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떤 그 날것의 느낌을 내기는 게 뭐 가능할까 이런 사실 의문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어떤 비주얼적으로만 소화가 된다면 그 다른 거 이제 내부적인 거 이런 표현적인 거는 이미 잘해주실 거라는 제가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운종 배우님한테 느꼈던 그냥 되게 직감적인 부분이랑도 좀 비슷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더 좀 리턴이 많을 것 같았다라는 좀 예감이 있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요청을 드렸고 네. 응해주셔가지고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이 작품에서 같이 연기를 하게 됐는지 감독님의 시선으로 입장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용경 배우님께도 사실 이제 그 단편 시나리오부터 보시기도 하셨고 이번 작품에 이제 그 역할을 제안받으면서 좀 어떤 지점이 정말 나이의 갭을 뚫고서라도 이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고 만들었을까 그 한 가지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배우님에게 몸을 끌어당겼는지. 네, 저는 일단 대본이 읽히지 않으면은 못 읽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히지 않은 대본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항상 제가 재밌게 읽는 작품만 했었고 그리고 이 작품도 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동료의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을 때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늘 보던 독립영화의 어떤 그런 것들 좀 벗어나고 조금 장르적인 좀 캐릭터가 부각되는 내용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저도 감독님 전작을 거의 다 봤는데 다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거는 신뢰도 있었고 정말 그 미지라는 캐릭터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 말고는 다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그거는 또 감독님이 신뢰를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믿고 해보자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영경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저도 좀 이제 여러분도 아마 보시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또 그동안 보아왔던 어떤 독립영화에서 보여왔던 결이랑은 좀 다르게 장르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가정폭력이든 아니면 이제 뺑소니 사고 그리고 살인, 은폐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재료로 봤을 때는
범죄 장르에서 정말 그게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자아내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감독님의 목적은 결국 마지막으로 갔을 때 관계나 믿음의 회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목적지에 가 닿아서 좀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약간 또 다른 좀 약간 장르적인 좀 꿈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종국에는 장르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이 독립 영화에서 이제 이 요소를 넣은 데는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제 기본적인 좀 취향이 일반적인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소소하게 흘러가는 현실적인 네. 스토리들을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게 깊이가 사실 저는 더 되게 쉽지 난이도가 있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결을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장르적인 걸 되게 좋아하고 그걸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떠한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히 이것이 장르적인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게 어떤 구현 가능성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그것들이 그냥 그게 어떤 텐션을 유지를 하는 정도의 요소들만 되고 결국은 이제 엔딩에서는 어쨌든 사람의 감정을 좀 더 건드리는 그런 서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특이한 어떤 결합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특이한 결합상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르적인 네. 거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드라마적으로 끌고 가지만 장르적으로 뭔가 툭툭 건드려주는 느낌들 작품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묻어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아왔던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의 어떤 연출의 어떤 그 톤이 이 영화를 완전히 다른 방향성의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장르적 재미를 다 느낄 수 있게 그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는 여러분도 동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설정이 여러 가지 이 영화에 등장한 요소들이나 아니면 설정 같은 것들이 이 재미를 놓치지 않고 가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태아의 병 같은 경우도 폐섬유증 저는 이제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알게 됐지만 어쨌든 첫 장면부터 수장면 진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쁜 숨이 끝까지 이들이 어떤 관계성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가쁜 호흡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출가의 또 아까 이제 결합 얘기하셨지만 결합 상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의 톤앤 매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호흡이나 이런 영화의 호흡이나 속도 이런 네. 첫 장면부터 오프닝 장면부터 굉장히 빠르게 핸드헬드 카메라로 우리가 그 인물을 따라가면서 이 뭔가 급박하게 터질 것 같은 사건 그리고 이들한테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좀 증폭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어떤 촬영의 호흡과 속도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네. 일단 호흡적인 거나 이것을 표현하는 기법을 고민했을 때
어쨌든 그 태화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좀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되게 사실 보편적인 감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누군가는 되게 이거 가지고 자기가 왜 이러냐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라도 저렇게 할 것 같다라고 사실 되게 의견이 많이 나뉠 수 있는 보편적이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바트한 호흡으로 이 사람의 일단은 그 감정에 이입이 될 수 있게 좀 장치들을 일부러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닝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따라오는 사실 백그라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뭐 아버지가 잘 지어서 유기를 하고 그 장기 기증을 하고 죽었다라는 백그라운드가 사실 너무 긴 전사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함과 동시에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감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기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뭔가 답답하고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에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호흡과 혹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중간중간 나오는 환상이나 꿈 장면 같은 것도 그런 것을 계속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관객분들이 좀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도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할 때 이 호흡 안에서 같이 좀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미지 같은 경우에는 태화가 굉장히 죄책감이 동력이 돼서 계속, 굉장히 감옥한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 끝까지 어떤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를, 어떤 되게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을 가지고 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달리잖아요. 그런 되게 이상한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진 그 아이러니함을 볼 수 있었는데, 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력이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왜냐면 사실 그 엄마의 어떤 그 배신, 정말 처절한 배신, 버려진 딸, 그전에는 아빠의 폭행, 이런 것들로부터 희망을 완전히 놓을 것 같은데도 결국에는 좀 약간 되게 에너제틱한 캐릭터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이 생각한 미지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일단 미지는 미지의 동력이라 하면 그 태화 같은 사람, 태화 같은 어른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갚지 않아도 될 빚을 나한테 갚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런 어른을 직감적으로 뭔가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지가.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기댈 데도 없고 내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이 어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뭐 미지가 태화한테 뭐 엄마를 찾아러 가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혼자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었을 테지만, 그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고 기대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계속 태화를 쫓아다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아이여서 사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이 친구는 계속 살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하지만 그것이 상황적으로 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좌절됐던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너무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은 친구로 그려지지 않길 바랬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희망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햄버거로 네 맛있게 드시던데 네 그 아마 그 믿음과 기댈 수 있는 곳 이것에는 그 어른으로서 가지는 어떤 어른이라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상에 대한 그런 동경 같은 것들도 있었을 테고 이건 아마 감독님이랑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인데 굉장히 아사무사하게 약간 좋아하는 감정? 그 어린 소녀로서 좀 약간 이성적으로 좀 약간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느낌들도 그냥 관객으로서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감정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셨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사람의 감정과 어떤 내재된 무의식은 그 누구도 함부로 결론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미지가 이 사람을 조금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고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른으로서의 모습에 더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관계 진짜 성별이 좀 제외되고 그냥 어른으로서 나보다 나를 이끌어준 어른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경이나 그런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 근데 또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좀 이해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에 있는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긴장되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둘이 이렇게 부딪힐 때 끝까지 좀 궁금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러니한 관계 속의 그런 부분들을 배우님이 또 디테일하게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그 이명주 배우님 아까 이제 제가 가출팸 얘기도 하긴 했는데 감독님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한 캐릭터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주제에 근접해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좀 의지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결국에 그러니까 그 미지한테 의지를 하죠. 그러니까 의지도 하면서 나중엔 좀 뒤통수도 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아까 좀 이제 천진하게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간 인물을 했는데 배우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소리라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일단 소리라는 인물을 대본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지랑은 조금 되게 정반대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미지는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한테는 조금 더 기대고 믿으려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소리는 제 생각에 가출팸에 들어간 게 과연 집이 없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거나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온정에 너무 낯설지는 않은 사람이라서 나랑 친했던 미지의 그 등을 쉽게 돌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미지처럼 사연이 있고 어떤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하려고 정말 어린 마음에 자기는 이게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신났을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더 라이트하게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좀 약간 눈치채셨죠? 다 티가 날 정도로 정말 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거짓말들이 그리고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 말에는 정말 천진함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님의 이미지랑도 좀 굉장히 맞다고 하면 신뢰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겉모습이 다른. 네. 종석 캐릭터 장면들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님께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그 안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 집단 안에서 어떤 이제 돌출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거나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의식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공격의 말로 은근하게 계속 드러내는 그런 인물, 종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셨고 평소 언어를 또 어떻게 개발을 하셔서 연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일단
그 종석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그 집단에서 그 태화의 위치가 네. 되게 밉상이고 지멋대로고 이 단체 활동에서 계속 튀는 그런 후배라고 계속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뭐 잘 지내 이게 결국 이 어느 정도 이 집단생활에서 분기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삐죽삐죽 나오고 막 하니까 근데 그 단장님은 계속 그거를 감싸 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여실없이 그냥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드러내지 보통 사람들이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그냥 만약에 드러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캐릭터가 과하면 되게 과할 수 있었던 역할이었고 그렇다고 안 하면 또 트리거가 안 되니까 네. 좀 어려웠고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완벽하게 악역으로 가도 약간 리얼리티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 선을 정말 노련하게 배우님께서 잘 지켜내지 않았나? 그래서 영화의 리얼리티가 더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이 그 현장에서 잘 조율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셨대요. 감독님 장르적인 장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제 그 좀 이 영화의 긴장을 배가시키는 어떤 장치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는 그 총이 등장을 하잖아요. 한국 영화에서 감독들이 항상 장르물을 만들 때 총을 어떻게 들리게 할까, 어떻게 이 개연성이 있게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총이 있으면 굉장히 장르적인 어떤 긴장감이 더 확보가 되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는 이제 사격을 하는 어떤 선수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준과 동시에 그 총이 결국에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영영 배우님까지 총의 그 긴장감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걸로 영화를 끝까지 좀 약간 좀 그 놓치지 않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감독님 어떤 생각하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총이 필요했던 이유는 정말 많은데 일단 뭐 장르적인 그거에 국한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한국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에서 사실 총기 소지 자체가 거의 이제 불법 이제 합법으로 이제 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은 하지만 그 수가 극히 드물고 이제 그게 어떤 총기 관련 스포츠 선수 아니면 이제 밀렵을 하는 포수들밖에 안 되니까 한국 사회에서 총기가 일단 사회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어떤 그 사실만으로 서스펜스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그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총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두 사람이 그것에 얽혀서 어떤 그 긴장감 속에서 한 명이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니까 뭐 사격 선수라는 게 도출이 되는지 그 순서는 모르겠어요. 사격 선수였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서스펜스가 일단 한국이어서 가능한 그것도 이제 그냥 권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바로 직사시킬 수 있는 산탄총이라면은 훨씬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거를 적극 활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사실 뭐 이게 뭐 사격 선수들 간에는 이제 무기고 정도를 출입하는 건 이제 무기고에서 이제 총포사로 수리를 맡기고 이런 정도의 길이는 이제 사실 암묵적으로 그 당연히 안 되지만 그 정도는 이제 뭐 장부를 적고는 용인이 된다라고 저도 이제 고정 조사를 한 결과 그래서 그것이 조금 극적으로 물론 이제 그 이유가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범죄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범죄가 됐을 때 더 이제 태화한테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좀 더 어떤 딜레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기를
좀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서도 그게 사실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미지의 손해까지 들리게 한 이유도 그렇게 됐을 때 뭔가 계속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의 어떤 그런 선들이 그것을 매개체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이미지가 정말 이 영화의 대표 이미지처럼 총기를 든 굉장히 센 느낌이 들잖아요. 배우님께서는 좀 어떤 장면 총기를 들었을 때 그 캐릭터가 어떤 좀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면 찍으실 땐 또 어떠셨는지. 일단 총이 너무 자체가 낯서니까 제가 대본 읽을 때도 그 자체가 주는 흥미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대사 중에도 이거 진짜 총이야, 가짜 총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평화가 가지고 온 총들도 사실 가짜 총이지만 그 앞에서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선과 악의 경계나 진짜와 가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견제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하고, 사실 한국은 총이 눈앞에 있어도 이거 진짜 가짜였다 생각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이 소품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 영화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감독님들께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네, 손 들어주세요. 첫 번째 줄에 계신 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잘 봤는데 함경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미지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좀 묘하게 백치미가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뭔가 막 절도 같은 것도 하면서도 뭐 그렇게 쫓길 것 같은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한다더니 뭐 그런 거를 막 유통을 시키면서도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굳이 오는 거를 봤으면서 다시 짐을 찾으러 그쪽으로 올 거라는 걸 뻔히 알 텐데 다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좀 배우님이 생각하기에 미지는 어떤 케이스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왜 얼굴을 안 보고 그냥 돈만 주고 받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미지는 처음에 금은방에서 도민 남녀들 있잖아요. 도민 남녀들 속이고 이럴 때는 얼핏 능숙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나이답지 않게 뻔뻔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친구는 아직 어리고 꽤나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짐을 가지러 가고 이런 행동들도 그 안에 태화의 목걸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려줘야겠다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수한 지점들이 하나씩 계속 박혀있고 그런 것들이 삐죽삐죽 드러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뒤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고 하는 행동들도 당장 앞에 놓인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가 아직은 이제가 갓 성인을 벗어나서 아직은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능숙한 척하고 막 되게 센 척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되게 여리고 순수한 면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때 뭐 얘기를 잠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착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절도하지 않고, 네. 마지막에 교육명령 받고 사회봉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갱생돼서 그래도 태화의 뒤를 밟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힘들지만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진짜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을 속이는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가능해요? 이 답은 감독님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비슷한 사례를 뉴스로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게 도민 그 전도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이제 시착을 해보고 이제 이거를 내가 살 건데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변 ATM을 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도망갔던 케이스를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지라는 캐릭터가 어떤 역으로 이제 얘네들을 치팅하는 그게 되면 어떨까라고 좀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세상이 허술하게 돌아간다는 걸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네. 한꺼번에 남겨주셨네. 네. 그러면은 네 감독님의 페르소나인 네 전은종 배우님께서 한 분만 네 어느 분께 마이크를 드릴까요? 이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그 감독님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하윤경 배우님한테 궁금한 것도 있는데 네. 아니 그 미지가 범죄 처벌을 받을 때 그 펜타닐이랑 그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 친구 소리의 목을 그렇게 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처벌은 아예 받지 않은 건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왜냐면 범죄 그 판결하는 장면이 안 나오길래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하윤경 배우님은 그 경아의 딸도 그렇고 딸에 대하여도 그렇고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뭔가 이렇게 좀 자극을 줄 만한 이야기들을 주인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으로 계속 조금 생각이 있으신지 독립영화 찍으실 때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학과가 어디? 네. 법률 쪽이신가요? 그거 잘 듣다 좋아하는 생각.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시의성 있는 작품을 일부러 고르거나 뭐 그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도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읽었을 때 제가 느끼는 바가 많고 그 느끼는 바가 많은 작품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감동이나 뭔가 생각할 거리가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여서 뭐 앞으로 나는 계속 그런 작품 하겠어 난 그런 타도가 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정말 좋은 작품 들어오면 당연히 열려있고 계속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하윤경 배우님이 그 경아의 딸로 그 저희 백달데이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도 네 성평등 진취적인 어떤 캐릭터를 구현한 배우님에게 상을 드리는데 그때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프로그래머여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앞으로도 네, 깨어있는 캐릭터를 기대하면서 그런 감독님의 답변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사실 그래서 그 미지가 사실 어떤 범죄 이력으로만 따지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 일단 살인 6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걸로 계산을 하면은 그쵸. 좀 가야 되는군요. 그쵸. 자기네 친부를 이제 위를 하고 그걸 방조를 하고 뭐 이제 페달일에 어떤 참여를 하고 이런 마약 유통에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 예를 들면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 살인부터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살인 방조죄 혹은 이것을 보고도 묵인한 죄가 사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건 이제 뭐 마약 유통보다도 훨씬 크고. 근데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미지가 이제 그 나중에 플래시백에서 이제 결국은 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입장으로 제가 그 스탠스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의지는 이제 이것을 막고 싶다로 이제 그때 변경이 된 거고 그럼에도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것을 강경하게 이제 막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떻게 거기까지는 자유로웠겠으나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그 타인의 강요로 인한 어떤 그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것을 정말 어떤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많은 형량과 뭐 40시간 사회봉사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단은 좀 이렇게 미지를 플래시백에서 보여줬을 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친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순간적으로 그때 판단을 했고 그것을 해서 나오고 싶다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 결과를 관객들이 보더라도 그것이 그치 얘는 그래도 그 순간에 혹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친구였지가 좀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절도권에 한해서만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그 법적 조치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은 진짜 구속 안 시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끝까지 지금 네 변호를 엄청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말을 쓰니까 좀 듣기 싫네요. 진짜 약간 네 힘든 캐릭터였습니다. 그 또 질문을 네 손을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네 이명주 배우님께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독님 팬? 네네. 근데 그 감독님 팬인데 렌즈가 왜 여기를 그래서 저를 한 번도 안 끼셔가지고 렌즈 방향성이 네, 렌즈가 여기만 감각이에요. 건강. 다 잠긴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감독 팬이기도 하고 전원중립 배우님 팬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전원중립 배우라고 딱 봤을 때 그 빈센트 드라마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드라마죠.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예고편 보고 이제 재밌으면 이제 그냥 보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뭐 영상 쪽으로 저기 유튜브라서 이제 영상 쪽으로인데 이제 딱 보고 제가 알던 감독이 이제 그 영화다 보니까 영화라서 이제 이건 예고편 안 보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뭐 찾아보니까 하은여 배우님도 그 강남 비사이트 거기서도 출연했던 제가 왜냐면 거기 이제 그 드라마도 봐가지고 저도 봤을 때 전혀 몰랐는데 그 출연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우종님 배우님하고 이제 강동인 감독님인데 이제 제가 빈센트 드라마에서 그 경찰 역을 봤을 때 이제 그때는 약간 악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뭐 악역이라고 진짜 애매하긴 한데 이게 약간 그 약간 뒷담화 그 사격장에서 이제 그 이준혁 배우님 이제 약간 뒷담화 같은 그런 거 할 때 좀 경찰의 카리스마가 느껴. 그때 경찰과 아니면 경찰 연기했을 때와 지금의 이제 차이점이 아니고 힘들었다든지 뭐 생각이 많았다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제 이 캐릭터에 이제 뭐 이 캐릭터 연기했을 때 뭐 이거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질문 감사합니다. 빈센조의 세계와 지금 이 파란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또 배우님 해석을 하셨는지. 글쎄요. 이 사실 빈센조 때는 그래도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쾌함을 넣으려고 좀 그때는 좀 주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형사였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걸 조금 너무 갔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이게 너무 근데 또 저런 맛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냥 뭐랄까 끝까지 그냥 한번 가보자. 나쁜 그런 쪽으로 뭔가 계속 그렇게 자극을 계속 줘보자. 왜냐면 이 두 씬 말고는 이 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으면 뭐 여기서는 좀 덜 하고 다른 데서 뭐 하고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데 좀 반대편에 서려고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봤을 때 와, 저 새끼 진짜 끝까지 저러네라는 어떤 말이 나오게끔 좀 얄밉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제 성격은 절대 안 그런데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자까지 또 이렇게 세심하게 언급해서 비교한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찐팬이라는 걸 인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효경 배우님, 감독님이 지금 선택하시려고 했어요? 계속, 네, 그러면은 이분,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하윤경 배우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네.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제대로 관객분을 선택하셨네요. 태화가 그 미지의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 미지의 엄마가 총을 뺏었잖아요. 그 후에 태화는 그냥 그 지문을 열고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 후에 그 총을 미지의 엄마가 갖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네. 그럼 이제 태화도 법적 조치를 받겠죠. 농담이고요. 사실 그거는 이게 제가 사실 그 총이 가짜 총입니다. 모형 총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제가 가장 얘기를 하고 싶었던 씬이기도 해요. 이게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어떤 진짜와 가짜라는 테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 모형총이라는 게 사실 오밋된 씬이긴 한데, 미지가 태화의 집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집안을 둘러보다가 그 모형총을 발견하고 그것을 좀 혼자서 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밋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편집본에서 이제 그 씬에서만 이제 모형총이 등장을 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그래서 소리로 사실 그 비비탄이 나가는 그 사운드를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모형총이어서 그러니까 모형총 앞에서 어쨌든 진실을 어떻게 보면 듣는 어떤 그림을 좀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격발했을 때 어떤 그 선택까지도 어떤 천영주라는 캐릭터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정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러니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 씬을 모형총으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감독님 한 번만 더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보다 더 짧게 할 수 없다 하신 자신 있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고 네. 깔끔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여기 앞에 포스터 들고 계신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와. 와우. 재밌는 영화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제가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파란이라는 의미가 약간 이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이라는 걸 처음에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 만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목걸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둘 사이에 뭔가 연결성 뭔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목걸이를 왜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팔찌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발찌, 팔찌 뭐 많은데 귀걸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지금 파란 언제부터 파란이었냐? 네네. 네. 그 파란이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개봉이 잡히면서 이제 그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파란이 됐고 그 제목 변천사가 좀 있어요. 이 영화가 제작된 지도 좀 되기도 했고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제목이었고 2년 전에 전주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는 이제 로스트라는 제목이었고 이제 이게 개봉이 잡히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관객과 소통을 해야 맞냐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로스트를 가게 됐을 때 관객을 잃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저도 조금 새로운 제목을 찾아주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뭔가 중의적으로도 어떤 좀 잘 맞는 단어들을 가져가고 싶었고 그런 찰나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게 좀 영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목걸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팔찌보단 나아서
네. 농담이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보편적인 악세서리고 그냥 19세가 그 그분만 절도를 했을 때 본인이 사기를 친다면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 그걸로 가야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질문하면 할수록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또 증폭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른 또 행사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게 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인해서 바닥까지 간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세로토닌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어떤 숨통 같은 관계가 생긴다면은 충분히 이 사회 안에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여서 굉장히 이 영화가 사건은 세지만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장르적인 재미와 함께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더 깊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배우님과 감독들에게 끝인사를 좀 들으면서 네, 이 자리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이렇게 쭉 갈까요? 네.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 팬분도 감사드리고 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관객분들이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올해 대박 나시고요. 정말 좋은 리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우정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오늘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인데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시험 기간도 있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집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네, 유영수 배우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너무 늦은 시간인데 이게 또 GV가 또 생각보다 길어서 좀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좀 되지만 지루하셨어요? 아니죠? 강요 엎드려 절 받기 너무 감사. 전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저도 뭐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한 극장을 찾는다는 게 이제 되게 진짜 어려운, 쉽지 않은 일이 된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고. 네, 그럼에도 저도 더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와주신 분들이 너무 저는 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어쨌든 시간과 그 노력이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랄 뿐이고요. 또 뭐 다른 행사든 또 다른 작품에서도 또 이 관객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란이 제목처럼 파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뷰, 네, 좋은 리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